이아름은 오래전부터 어린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언니들과 소꿉놀이를 할 때면 항상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자청했고 그 꿈은 성장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27살에 세종시 해피키즈 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된 것은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 순수한 미소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아름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것들까지 마음을 쏟았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위한 손뜨개 인형을 만들었고 생일을 맞은 아이에게는 작은 카드와 함께 직접 고른 그림책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정성이 있었기에 아이들은 그녀를 따랐고 아름쌤이라고 부르는 천진한 목소리는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교실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론 투정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아름에게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삶의 의미였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아래 그림책을 읽어주고 점심시간에는 숟가락 쥐는 법을 가르쳐주고 낮잠 시간에는 머리를 토닥여주는 일상. 이아름은 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이아름의 열정을 인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김수정은 종종 이아름을 불러 내가 있어 우리 어린이집이 빛난다며 칭찬했지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아름에게 아이들은 그저 직업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기질,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교실에서는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아름은 우산을 두고 온 아이를 위해 자신의 우산을 기꺼이 내주었고 추운 겨울에는 장갑을 깜빡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이아름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길에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구상했고 퇴근 후에는 내일 사용할 교구를 만들었죠. 주말에도 서점에서 새로운 동화책을 찾아보거나 공예점에서 재료를 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이아름에게 있어 아이들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피키즈 어린이집에 새로운 원아가 입소했습니다. 5살 민준이와 그의 어머니 박선영이었죠. 원장실에서 첫 면담을 마친 후 박선영은 이아름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준이는 좀 특별해요. 그리고 조금 허약한 체질이라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미소 지으며 말하는 박선영의 눈빛에서 이아름은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이를 염려하는 마음이려니 이해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가장 특별하니까요. 민준이는 첫날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블록을 가지고 놀았고 이아름이 다가가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아름은 민준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썼지만 그 과정에서 박선영의 요구사항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점심 식사 후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다 먹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하루에 2번씩 체온 체크 요청이 왔고 다른 아이와 사소하게 부딪혔을 때는 CCTV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등하원 시간이면 박선영은 다른 학부모들과 달리 교실 안까지 들어와 민준이의 사물함을 점검하고 때로는 교구와 장난감의 위생 상태까지 살폈습니다. 이아름은 불편했지만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물을 마시면 왜 우리 아이를 목말라 하게 했냐고 따졌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도록 유도하면 우리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다며
불평했습니다. 이아름의 휴대폰은 항상 울렸습니다. 오전에는 민준이 오늘 기분이 어때요? 점심시간에는 국물 많이 먹었나요? 오후에는 다른 아이들이 민준이를 괴롭히진 않나요?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17명의 아이를 돌보며 이런 개별적인 요구를 들어주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이아름은 원장인 김수정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김수정은 학부모 응대도 교사의 역할이라며 최대한 박선영의 요구에 응해주라고 했습니다. 이아름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특히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아름이 다른 아이의 다툼을 중재하느라 민준이가 넘어진 것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살짝 긁힌 정도였고 민준이도 울지 않았기에 소독만 해주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박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준이 상처가 왜 이렇게 심한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아름은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박선영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민준이를 데리고 오면서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이아름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선생님이에요. 다들 조심하세요. 그 말은 이아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열정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는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를 데려오는 박선영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아름을 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박선영의 과도한 요구는 소문이 됐고 어떤 학부모들은 이아름에게 동정의 눈길을, 또 다른 학부모들은 의심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아름은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린이집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밤에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때 기쁨이었던 교실은 이제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실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아름이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을 때도 문득 들리는 발소리에 움찔하곤 했습니다. 혹시 박선영이 불쑥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민준이는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고 이아름과도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아름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박선영의 끊임없는 간섭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오후 이아름은 아이들과 함께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7명의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종이 접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라 분주한 시간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박선영이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가 오늘 목이 좀 아프다고 했어요. 혹시 감기 기운이 있는 아이랑 같이 놀게 한 건 아니죠? 1시간마다 체온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이아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받느라 잠시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뗀 사이 한 아이가 가위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얼른 달려가 가위를 안전하게 치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담임 교사로서 반 아이들 모두에게 공평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이아름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딜레마는 날이 갈수록 이아름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아름은 용기를 내어 박선영과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아이들이 하원하고 텅 빈 교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선영 어머님,
제가 민준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만 특별한 관리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반 아이들 전체를 봐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서요. 이아름의 조심스러운 설명에 박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거절이 아니었지만 박선영의 귀에는 너의 아이는 특별하지 않다는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소외당하는 거예요? 내가 낸 보육료는 다른 부모님들과 똑같은데 왜 우리 민준이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박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이아름은 당황했습니다. 대화는 곧 일방적인 비난으로 변했고 이아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원장실로 호출된 이아름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선영이 원장에게 이아름의 교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김수정 원장은 교사 배치는 원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며 요구를 거절했지만 대신 이아름에게 박선영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름 선생, 요즘 어린이집마다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고 최대한 맞춰주세요. 원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김수정의 말에 이아름은 더욱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지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한때 밝게 빛나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직업인데 이렇게 소진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아름은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을 알지 못했고 그저 아름쌤의 사랑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아름은 모든 힘든 감정을 숨기고 아이들에게만큼은 변함없는 선생님이고자 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아름은 아이들과 함께 바깥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도 처음으로 미끄럼틀에 용기 내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이아름은 내심 기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미끄럼틀을 내려오다 중간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높지 않은 곳이었고 바닥도 고무 매트로 되어 있어 큰 충격은 없었지만 민준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아름은 즉시 달려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선생님이 볼게. 어디 아파? 무릎을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이아름은 즉시 보건실로 데려가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곧 울음을 그치고 다시 놀이터로 돌아갔습니다. 이아름은 일상적인 작은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민준이를 데리러 온 박선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아름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려 했지만 박선영은 차갑게 말을 자르고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아름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아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원장 김수정이었습니다. 아름 선생, 큰일 났어요. 박선영 학부모님이 민준이 무릎 사진을 찍어서 아동학대로 신고했대요. 지금 당장 어린이집으로 와주세요. 이아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동학대라니? 단 한순간도 아이들을 해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폈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이아름을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아름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 꿈꿔온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김수정은 이아름에게 잠시 휴직을 권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이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아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겁게 느껴졌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아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찾아가 박선영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이아름은 박선영이 다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준이의 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마침내 박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이아름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선영 어머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준이 일로. 그러나 이아름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아름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악마야,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박선영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민준이의 기저귀였습니다. 사용한 기저귀, 그것도 똥이 묻어있는. 순식간에 그 기저귀가 이아름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아름은 충격과 공포, 수치심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아름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아름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했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아름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이아름을 응급실로 옮겼지만 그녀의 마음에 입은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이아름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강민준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아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야, 정신이 들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아름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병원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던져진 기저귀, 사람들의 놀란 시선, 그리고 극도의 수치심. 이아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이아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가 열려 있었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 얼굴 반쪽이 인분으로 덮인 사진을 봤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아름은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올린 청원은 이미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넘쳐나고 있었고 댓글에는 분노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주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한 건 내가 아니야.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CCTV가 있었어. 누군가 그걸 언론에 제보했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청원을 올렸어. 이아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공론화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아름이 태어나던 날 병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아름은 머리를 숙인 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 기저귀 투척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아름은 라디오를 끄려 했지만 강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들어봐.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집에 도착해보니 우편함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이아름은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선생님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다시 교실로 돌아와 주세요. 이틀 후 서울 광화문 앞에는 3,000명이 넘는 보육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에는 교사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갑질로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도 3,000명이 넘는 보육교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의 인권도 보장하라. 우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와 갑질 문화에 대한 심층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는 보육교사 권리 보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아름은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많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도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아름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료는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 했지만 이아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기저귀 투척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아름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아름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이아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민준이의 상처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저귀가 제 얼굴에 날아왔고 그 순간 제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아름의 증언이 끝나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박선영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누가 알아주냐?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녀의 말은 아무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선영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교육자에 대한 폭력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아름은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아름의 어깨는 이전보다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판결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선영이 근무하던 대기업에서 그녀를 파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중요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아름은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선영의 몰락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가 걱정됐습니다. 어머니가 감옥에 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아름은 여전히 교사였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민준이는 아버지와 살게 됐대. 오늘 뉴스에서 그러더라. 이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이아름은 본격적인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매주 2번씩 정신과 의사를 만났고 트라우마 치료 그룹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부모에게 뺨을 맞았어요. 저는 매일 밤 악성 문자에 시달렸어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아름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이아름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개 강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전국 보육교사 대회에서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사들 앞에서 이아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아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아름의 이야기는 많은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아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아름은 유치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피키즈 어린이집이 아닌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행복나무 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아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출근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깨의 맨 가방에는 아이들을 위한 손뜨개 인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이아름은 불안을 달래기 위해 뜨개질에 몰두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형들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나무 어린이집 원장 박지영은 따뜻한 미소로 이아름을 맞이했습니다. 박지영은 이아름의 사연을 알고 먼저 연락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 같은 선생님이 필요해요라는 한마디가 이아름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실 문 앞에 서자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부모를 만날 때면 몸이 굳어지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곤 했습니다. 박지영이 문을 열자 이아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실 벽면에는 알록달록한 환영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아름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천진한 그림들이 교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아름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놀이 영역, 독서 영역, 미술 영역.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아름은 우연히 자신의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예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름쌤, 보고 싶어요. 얼른 와서 우리 같이 놀아요. 선생님 없으면 너무 심심해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이아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전 어린이집의 아이들 중 하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을 통해 새 직장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이아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영이 교실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아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만날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아름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맨 처음 도착한 아이는 5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온 아이는 이아름을 보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아름은 그 아이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서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인사에 이아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더 많은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10명, 12명. 어느새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아름은 조용히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임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아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해피키즈 어린이집에서 가르쳤던 유진이가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름쌤, 유진이의 외침과 함께 이아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은 교실에서 이아름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행복나무 어린이집에서의 한 달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사랑이 이아름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또 읽어주세요. 그림책이 끝나자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아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바깥놀이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아쉬운 듯 입을 삐죽거렸지만 곧 밖에 나가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줄을 섰습니다. 바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이아름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6개월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소리나 동작에 놀라기도 했고 학부모와의 상담 시간에는 여전히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아름은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름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아름은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였습니다. 이아름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이아름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오신 후로 서연이가 유치원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유치원 가자고 조르네요. 이아름은 따뜻한 마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교사로서 얼마나 큰 보람인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원 시간, 이아름은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홀로 남은 교실에서 이아름은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아름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박지영 원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고 계신가요? 이아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아이들 덕분에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박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이 함께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선생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요. 이아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스카프와 작은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학부모들의 감사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이아름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김수정, 해피키즈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아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름 선생, 잘 지내고 있나요?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때 정말 미안해요. 더 잘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이아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순간 밀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아름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니까요. 김수정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특히 유진이는 계속 아름쌤은 언제 돌아오냐고 묻곤 했죠. 이아름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이가 보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군요. 그날 저녁 이아름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몇 개월 만에 다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그 웃음소리가 나를 다시 살게 해주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창가에는 조그마한 종이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아름이 첫날 써서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이들과 웃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이아름의 새로운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바깥은 어둠이 내렸지만 이아름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어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직업, 어린이집 교사.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